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조선시대 노비의 자식이었지만 출세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방랑을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예측 불가인 별별 사건을 헤쳐가는 한 사내의 인생 역정 이야기인데요. 6편의 챕터로 이루어진 1시간짜리 중편소설입니다. 짜릿한 구성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로 1시간 내내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에서 진짜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여운이 남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럼 조선시대에 신출귀몰해서 귀재라 불렸던 이도사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조 판서를 꿈꾸며. 조선조 중엽에 풍수설과 팔괘에 능통한 이도사가 있었다. 이도사는 어머니가 노비로 있는 집주인을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서자 출신이나 사실상 천민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 노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 그의 어머니는 어린 이도사를 데리고 나와 따로 살아가고 있었다. 살림은 몹시 궁핍하여 끼니를 겨우겨우 연명하는 처지였지만 이도사를 한 3년 공부시켜 제 밥벌이라도 하라고 어느 풍수 직관을 따라다니게 하였다. 총명한 이도사는 직관의 뒷심부름도 하면서 열심히 팔괘 공부를 하여 풍수에 대한 지식도 웬만큼 익혔다. 게으름 부리지 않고 우직하게 몇 년이 흐르자 세상 동정도 알게 되고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안목과 눈치도 비상해졌다. 팔도의 방방곡곡을 다니다 어느덧 17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고 집은 이곳저곳이 무너져 바람만 불어도 금방 쓰러질 듯한 흉가로 변해 있었다. 그 어느 곳에도 의지할 데가 없어진 혈혈단신 이도사는 따뜻한 봄날 잠자는 일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는 세상에 나아가 출세를 해야겠다는 야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양반과 상민으로 엄연히 구별되는 세상이고 적자와 서자가 철저히 구분되던 당시의 사회적 제도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허황한 생각이었다. 그렇다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는데 왜 안 되겠나? 뭐든 해야지. 라는 생각에 우선 그동안 봐두었던 명당자리 중에서도 판서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어머니 묘를 이장했다. 산세를 보니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수액과 파액을 막아주는 편안한 형국으로 이조 판서 한 자리는 해볼 만한 명당자리였다. 어머니의 유고를 아무도 모르게 밀장한 이도사는 우물가를 지나가다가 어릴 때 친구였던 옥녀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어오는 것이 보였다. 어릴 때 시커멓게 때꾹 낀 얼굴이 이제는 배곡같이 하얀 얼굴에
은은하게 달아오른 복숭아 뺨이 이도사의 마음을 무척이나 울렁거리게 했다. 이도사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했다. 저 옥녀를 내 각시로 만들어야지. 그리고는 옥녀에게로 다가가 목마르니 물을 좀 먹자고 청했다. 옥녀는 수줍어 하면서도 침착한 자세로 물을 떠주었다. 물 한 사발을 단숨에 비운 이도사는 대뜸 옥녀에게 말한다. 야, 옥녀야, 너 내 각시 안 할래? 하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청혼을 했다. 나하고 살려면 이조 판서만 되라지? 하고 농담조로 답을 했다. 이도사는 때를 놓칠세라. 오, 그래, 좋다. 그러면 옥녀 너도 나하고 약속해라. 뭘? 내가 앞으로 5년 안에 이조 판서가 되어서 금이환영할 테니 꼭 그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당연히 기다리지. 그렇게 옥녀도 쾌히 대답하고 앞으로 부부가 될 것을 언약했다. 야망인지 허황한 망상인지 이도사는 옥녀와 결혼하기 위해선 꼭 이조 판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조 판서는 고사하고 군마장에서 말똥을 치우는 하급 벼슬조차도 할 수 없는 처지인데 감히 이조 판서라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꿈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없었다. 이도사는 며칠을 두고 비장한 각오 끝에 어깨 너머로 배운 덧놓는 기술을 이용하여 산토끼 한 마리를 다치지 않게 잡았다. 그리고는 화살과 활등을 갖추어 집을 떠나 한양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는 특유의 재담으로 사람을 사기어가며 시장길을 면했고 주역 8궤를 이용하여 운명을 봐주면서 그때그때 어려움을 면해갔다. 더욱이 산토끼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잘 가지고 가야 했으므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갖은 고생 끝에 한양에 당도하였다. 앞으로 이도사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주역 8개를 이용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작괴를 해본 결과 우산 희생, 즉 지금까지의 고생은 사라지고 새로운 즐거움이 싹트기 시작한다. 라는 보다 희망적인 괴였다. 이 괴는 상당히 특이한 괴로 득괴하기 전까지 힘들었다면 그 고통이 풀려 행운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그 행운이 풀려 불행해진다는 의미였다. 이도사는 지금껏 고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뭔가 서광이 비칠 거라는 희망적인 괴였다. 이조 판서의 꿈을 펼쳐보고자 고향을 떠나오면서 생각했던 인토 입궁, 즉 토끼를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 임금이 계신다는 궁궐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는 결행일을 음양오행 법칙에 따라 만사 6일하고 귀인을 만날 수 있다는 계묘일로 정했다. 매일같이 궁궐 주위를 서성거리며 동태를 살피다 결행일이 다가왔다. 궁궐 주위에는 취니대로 보이는 병졸들이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었고 각 출입문에는 체구가 건장한 장정들이 뾰족한 긴 창을 든 채 버티고 있어 간담이 서늘할 지경이었다. 궁궐에 들어갈 명분을 세워야 하는데 잘못되면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 거란 생각에 마음은 계속 쿵쾅거렸다. 제기랄,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가? 드디어 어둑어둑해진 저녁 무렵이 되자 고향에서 가지고 온 토끼의 그 동그란 눈에다 긴 활촉을 푹 꽂아 궁궐 안쪽으로 힘차게 집어 던졌다. 그리곤 궁궐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호위하고 있던 병졸들이 우르르 막아섰다. 아이, 어떤 미친놈이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수작이야. 여기는 상감마마가 사시는 곳이야. 어딜 들어가려 하느냐? 이도사는 병졸들이 그렇게 하기를 고대하였고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 임금 앞에 끌려가 무릎 꿇고 앉기를 바라던 터였다. 아니, 내가 쏜 활에 토끼가 맞았고, 그 토끼가 이 집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 토끼 내가 잡으러 여기 좀 들어간다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소? 그거 참 인심도 고약하네. 저리 비키슈. 병졸이면 단가? 이도사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땅바닥에 팽개쳐졌다. 그러자 이도사는 속마음으로 옳지 잘됐다 싶어 큰 소리를 치며 어이구, 사람 살려. 이 병졸이 착한 백성을 죽이려고 하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고 생떼를 쓰자 사방에서 병졸들이 몰려들어 이게 왜 그래? 이놈은 뭐야? 누구야? 뭔 놈이래? 하면서 한마디씩 내뱉었다. 결국 궁궐 안의 임금에게까지 알려졌고 백성의 눈이 있는데 그게 무슨 꼴인가 하고 나무라며 당장 다투고 있던 병졸과 이도사를 불러들이도록 명을 내렸다. 어전에 꿇어앉은 이도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 상감마마, 황송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인은 어려서부터 활쏘기를 좋아한 까닭에 날샌 토끼 한 마리를 몰다가 눈에 화살이 맞아 공교롭게도 이곳으로 도망쳐 들어가 그 토끼란 놈을 찾으려 하다가 이렇게 큰 소란을 피웠사옵니다. 그러하오니 마마께서 소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 그 토끼를 찾아오라 하였고 토끼가 어전 앞에 놓여졌다. 오호, 정말 네가 이 토끼를 쏜 게 분명하단 말이냐? 예, 상감마마. 소인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사옵니까? 어서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이 밝는 대로 내가 따로 너를 부를 테니 그리 알라. 임금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신하들에게 이도사의 거처를 마련해 주도록 명을 내렸다. 이도사는 일단 예상한 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져 당장 목을 베라는 어명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생각들로 밤을 꼬박 새웠다. 두 번째, 공주를 구하라. 날이 밝자 임금은 다시 이도사를 불러 물끄러미 쳐다보다 갑자기 그를 향해 네 이놈, 네 놈이 진정 토끼의 눈을 꿰뚫었단 말이냐? 상감마마, 어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사옵니까? 그래, 그렇다면 정녕 그대가 명포수임을 증명해 보아라.
지금 이 왕실에는 내가 부덕한 소치로 공주가 시름시름 앓고 있어 여간 걱정이 아니다. 희한하게도 앞들 느티나무에서 부엉이란 놈이 울기만 하면 공주가 더욱 심하게 앓게 되느니라. 전국에서 유명한 포수를 불러다 백방으로 애를 썼으나 모두 허사였다. 이리하여 임금은 이도사에게 부엉이를 잡아보라 명하였고 이도사는 속으로 떨렸지만 감히 하겠노라 당당히 말하였다. 상감마마, 황송하오나 송구하게도 당장 시행은 어렵고 100일 후에나 가능하겠사옵니다. 꼭 소인이 부엉이를 잡아 공주님의 병을 완치하겠나이다. 라고 하며 먼저 아픈 공주를 한번 뵙고자 하옵고 느티나무에 100일 동안 백옥 같은 여인 30명이 매일 술과 고기로 치성을 드릴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앓고 있는 공주를 눈앞에서 직접 본 이도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그만 넋이 빠졌다. 이번엔 문제의 그 느티나무로 가보았다. 같이 간 신하에게 아니, 이 나무를 베어버리면 될 게 아니오. 하자 듣고 있던 신하는 이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수백 년 된 신목으로 손을 댈 수가 없소이다. 이도사는 자신이 실언했음을 알고는 내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소. 그냥 해보는 소리지요. 하고 어물쩍 넘겨버렸다. 느티나무가 어찌나 큰지 나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폭은 장정 10여 명이 양팔을 쭉 뻗어 둘레를 재어도 모자랄 정도였다. 보기만 해도 겁이 난 이도사는 마음속으로 에이고, 나는 죽었구나. 차라리 약속 날짜 100일이 되기 전에 공주가 우연히 낫거나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구나. 하며 자탄을 했다. 방으로 돌아온 이도사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고 역궤를 만들어 보았다. 이도사가 처해 있는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전도가 밝은 뇌지예랑궤가 나왔다. 다시 풀이하면 봉황생추 만물시생이라 하여 마치 봉황이 새끼를 낳은 것 같으며 매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뜻으로 이 궤의 내용대로라면 이조 판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벼슬도 할 수 있다는 대상궤였다. 비록 역궤는 좋은 시운으로 나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 게 사실이었다. 며칠간 밤낮으로 걱정만 하다 보니 얼굴은 말이 아니었고 이러다 죽으면 더 원통하겠다는 생각에 고목에다 제사를 올리는 여자 궁노들과 어울려 마음껏 호색을 즐겼다. 그러나 삼천궁녀를 거느린 의자왕이 무색할 정도의 향락도 시간 앞엔 무력했다. 약속했던 100일이 2,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어전에서 우선 죽음이나 면해보겠다는 절박감에 부엉이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실행일이 바로 내일 모레지 않은가. 주색을 멀리하고 두문불출하여 신기묘출한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쥐어뜯고 몸 이곳저곳을 꼬집어보며 짜내기 시작했다. 세 번째, 부엉이를 잡아라.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운명의 날은 다가왔으나 가능성이라곤 전혀 없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우선 화살 하나와 엄청나게 큰 시루가 필요하며 느티나무 부근에 일체의 출입을 상가하여 금종령을 내려달라고 임금께 간청하였다. 칠흑 같은 어두운 한밤중이 되었고 때마침 부슬부슬 내리는 이슬비는 금방 어디선가 귀신이라도 나올 듯한 적막한 분위기까지 자아내어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도사는 느티나무 밑에서 시루를 거꾸로 뒤집어 쓴 채 부엉이가 암놈인지 순놈인지 분간하기 위해서 우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았다. 소리가 긴데다 어딘가 모르게 갸냘픈 데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음양오행상 음성이 분명해 암놈이란 것이 직감되었다. 이도사는 시루를 뒤집어 쓴 채 조금 강하게 양성, 즉 순놈 부엉이 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높은 느티나무에서 부엉이가 마음속으론 부엉부엉 하고 울면 이도사도 따라서 부엉부엉 하기를 수십 차례. 그러나 부엉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애가 타고 환장해 죽을 심정이었으나 다시 또 목청을 가다듬어 숫부엉이 소리를 몇백 번이고 반복하는데 어찌나 정신을 몰두했던지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이제는 끝장이라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까지 흘러나왔다. 그런데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부엉이 소리가 조금씩 가깝게 들리는 것이 아닌가. 필시 이도사의 부엉이 소리를 듣고는 나뭇가지를 한 칸 한 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시루 구멍을 통해서도 반짝거리는 부엉이 눈이 구슬처럼 보일 정도로 가깝게 내려왔고 이도사는 시루 속에서 계속 부엉부엉하고 음조를 맞추어 주면서 에이, 부엉아, 제발 나를 좀 살려다오. 나의 목숨이 너에게 달려있다. 자, 이렇게 점잖게 부엉부엉하지 않느냐. 하며 땀을 비오듯 흘렸다. 그렇게 이도사는 온몸으로 숫부엉이 소리로 부엉부엉 울어대었고 암부엉이는 그 소리에 홀린 듯 점점 시루로 다가와 앉는 것이었다. 긴장된 순간이었다. 만약 부엉이란 놈이 눈치라도 채고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날에는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불이 되고 이도사는 임금을 속인 대역죄인으로 목이 댕그랑 떨어져 높은 장대에 매달려 저작거리에 놓일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기만 한 것이다. 이도사는 시루 구멍으로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내밀었다. 부엉이가 눈치챘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울어대며 쿠쿠쿠 소리와 함께 조금씩 몸을 움직였다. 그 순간 이도사는 비호와 같은 손놀림으로 부엉이 다리를 힘껏 거머쥐었다. 그러자 부엉이는 속았다는 듯이 그 큰 날개를 활짝 펴서 날아가려고 사력을 다하며 이도사의 손을 날카로운 입부리로 마냥 쪼아댔다. 그러나 이도사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란 생각에 지금껏 시루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던 몸을 벌떡 일으키면서 부엉이와 시루를 머리에 인 채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시루는 박살이 나고 부엉이는 최후의 발악을 하며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괴상한 소리를 내었고 푸드득 푸드득 날아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도사는 머리에 시루 파편에 찢겨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부엉이를 덮쳤고 발버둥치는 부엉이를 잡으려 혼신을 다했다. 아이고 부엉아, 나 좀 살려다오. 아이고 나 좀 살려다오. 그렇게 간신히 부엉이를 붙잡았다. 화살을 부엉이 눈에 힘껏 꽂아 왼쪽 눈에서 오른쪽 눈으로 관통시켜 마치 활을 쏘아서 잡은 것처럼 가장에 놓았다. 드디어 지금까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공주가 언제 아팠더냐는 식으로 씻은 듯이 다 나았고 임금은 물론 온 나라가 대단한 경사라고 떠들썩했다. 임금은 이도사에게 천하의 국궁이란 칭호를 하사하고 잔치를 열었고 죄인을 특사하는 등 큰 은덕을 베풀었다. 그렇게 갑자기 명포수가 된 이도사는 임금은 물론 공주까지도 자주 만날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했다. 더욱이 생명의 은인이 된 이도사를 공주는 흠모하기 시작했고 고향에 두고 온 옥녀와의 약속 때문에 오히려 이도사가 피하는 입장이었다. 궁궐 안에 있는 만조 백관들은 왕실을 서슴없이 출입하는 이도사를 몹시 부러워했고 아부하는 무리까지도 생겨날 만큼 이도사의 세도는 빠른 시간 안에 성장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고 인간사 이치는 또 더한 것을 바라는 것. 네 번째, 이번엔 지리산 호랑이다. 허허, 산 넘어 산이로다. 이번에는 지리산의 큰 호랑이를 잡으라는 어명이 내려졌다. 수년째 호환이 극심하여 명장군과 명포수를 보내었지만 모두 호랑이에게 당하여 함흥차사가 되어버린 지경이었다. 이도사는 임금께 며칠 동안 말미를 달라고 사정했지만 오직 그 호랑이를 잡을 사람은 국궁 그대 하나뿐이니 어서 하루속히 짐의 걱정을 덜어주시오. 이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리산을 향해 그날로 출발했다. 임금은 많은 군사와 무기를 주었지만 이도사는 소행이 탄로날 것을 걱정하여 모두 사양하고 오직 화살 한 촉과 말 한 필만 준비하였다. 사실은 말도 역시나 탈 줄 모르기 때문에 필요도 없었지만 맨몸으로 가면 의심하겠다는 생각에 할 수 없이 말 한 필은 데려간 것이다. 한양에서 지리산까지 천리가 넘는 길이었으므로 계속 걸어야 했다. 부엉이 잡는 일 정도야 호랑이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기였다. 상대가 호랑이인 만큼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그대로 잡혀 먹히거나 이대로 도망쳐 버리는 것이었다. 머릿속이 터질 듯하여 주역괴를 뽑았더니 산택 송괴가 구성되었다. 이 괴를 풀이하면 선곤 후길격으로 시작은 어려워도 나중엔 이익이 있다는 뜻이다.
탁마 견옥이라. 돌멩이를 깎아 옥을 만들어. 굴토 성산? 굴을 파서 태산을 이룬다. 탁마 견옥 굴토 성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룬단 말인가? 이도사는 다시 대장정에 발걸음을 옮겼다. 전주에서 남원, 운봉, 인월, 산내 등을 경유해 반선, 달궁에 이르렀다. 호랑이가 있다는 노고당과 뱀사골 일대는 수백 년 묵은 원시림이 하늘을 찌를 듯한 새소리와 짐승소리는 심산유곡임을 증명하듯 더욱더 크게 들려왔다. 이도사는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곳을 마을 사람들에게서 파악하고는 그곳을 향하여 출발했다. 호랑이는 양성음동의 야행성이라 깊은 밤에 접근해야 하는데 마침 금음이라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둡고 원시림이 꽉 차 있는 숲속에서 골짜기에 메아리 치며 쩌렁쩌렁 울리는 호랑이의 표요 소리가 금방이라도 이도사의 목덜미를 물어챌 듯해 어명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36개 주랭랑을 치고픈 생각이 간절했다. 숨을 죽인 채 말고삐를 꼭 붙들고 어깨와 몸을 낮추어 가시덤불을 지날 때 이도사의 뒷목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체가 척하고 걸쳐졌다. 본능적으로 비명을 치며 떨쳐내었더니 커다란 뱀이었다.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아이고. 온몸에 맥이 쭉 빠지고 식은 땀까지 주르르 흘린 이도사는 다시 걷기 시작했으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다. 바닥엔 짐승 썩은 것과 사람 머리통, 발목과 팔 등이 굴러다니는 것이 보였다. 호랑이란 놈의 본거지가 금방이라는 것을 느낄 새도 없이 갑자기 돌과 흙더미가 굴러오면서 양눈에 시퍼런 불을 켠 호랑이가 쏜살같이 이도사를 향해 쫓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일어서서 뛸 겨를도 없었고 아래쪽 내리막으로 뒹굴어서 도망쳤다. 몇십 바퀴를 구르다가 고목나무에 머리를 퍽하고 부딪혔고 그대로 낮아빠졌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호흡이 가빴지만 몸은 어느새 고목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호랑이는 이도사가 숨은 곳까지 다가와서 코를 벌름대며 냄새를 맡고 있었다. 이도사는 숨을 꾹 참으며 숨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벌벌 떨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신 먹이로 쓰려고 데려왔던 말이 호랑이 소리에 먼저 혼비백산 도망쳐버렸고 이젠 이도사가 호랑이의 그 큰 아가리 속으로 통째로 들어갈 참이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몸은 점점 뻣뻣해졌고 머릿속은 하얘져 갔다. 그러던 순간 어디선가 달아났던 말이 소리를 쳤다. 그야말로 쏜살같이 호랑이는 숲속을 가로질러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사라졌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이도사는 재빠르게 이곳저곳을 살펴보았고 고목나무가 수명을 다하여 아니 텅 비어 있었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 부러진 곳까지 올라가 우선 나무 속으로 몸을 피했다. 몸을 숨기고 긴장이 풀리자 번개치듯 묘책이 하나 떠올랐다. 호랑이를 유인하는 작전이었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미친 사람처럼 열을 올렸다. 호랑이란 놈은 쫓아갔던 말도 놓쳤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도사가 들어앉아 있는 고목나무 밑까지 다가와 그 나무를 발톱으로 득득 긁어보고 후려치기도 하면서 분통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모습이었다. 이도사는 안전함에 자신감을 느껴 비장의 수단을 쓰기로 했다. 호랑이란 놈의 약을 바싹 올려 울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죽게 하는 것이다. 그래, 호분 자사이다. 스스로 분에 못 이겨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도사가 나 여기 있다며 손발과 머리를 고목나무 사이 구멍으로 보여주며 고함을 쳤다. 눈에 불을 켠 호랑이는 10여 척 높이로 뛰어 올랐다가 고목나무를 덮치고 또 뒤돌아갔다가 거세게 달려와선 머리로 고목나무를 들이받기도 하였다. 한참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이도사의 목소리가 쇳소리로 변했고 발악하던 호랑이는 코와 입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짐승일망정 차마 불쌍해서 못 볼 정도였다. 어느덧 새벽이 다가왔고 호랑이는 비틀비틀 하더니 땅바닥에 퍽 쓰러져 버렸다. 이도사는 나무에 있는 나무 깍지를 힘껏 던져 보았다. 호랑이는 몸을 겨우 일으켜 크르릉 앓는 소리를 약하게 내더니 다시 퍽 하고 쓰러져 버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쓰러진 상태에서 옆구리가 벌렁벌렁 숨을 몰아쉬는 움직임이 있더니 이젠 아예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미 지쳐서 죽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엔 신발을 벗어서 던져 보았으나 퍽 하는 소리만 날 뿐 아무런 미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죽은 듯 하였다. 이도사는 나무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제법 큰 돌멩이를 하나 호랑이의 머리통에 던져 보았으나 호랑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등짝에 신주단지 모시듯 묶어 놓았던 화살을 꺼내어 호랑이 고환에 꽂아 놓았다. 그렇게 나를 꼬박 세고 산을 내려와 운봉 현감에게 가서 임금께 그 소식을 알려줄 것을 청했다. 임금님은 설마 했다가 또다시 그 무서운 호랑이를 혼자서 잡았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오호호, 귀재 중에 귀재로다. 이 국포를 정중히 모셔오고 호랑이를 이송하라. 라는 어명을 내렸다. 드디어 궁궐에 도착한 호랑이를 보고 모두들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호랑이의 고환을 관통시켰으니 말이다. 이도사를 시기하던 명장들 역시 이번엔 짐짓 놀라워들 했다. 자, 이제 호랑이까지 잡아왔으니 이도사의 고생은 끝나고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임금은 이도사를 장군으로 승진시키고 온 나라에 잔치를 베풀었다. 또 공주와 천생배필이라 생각하였고 사위를 삼기 위해서 뚜렷한 명분과
이도사의 활솜씨를 직접 보아야겠다는 마음에서 무술대회를 열 것을 명하였다. 아이고, 5번째 활쏘기 무술대회. 기쁨은 잠시였고 이도사의 가슴에 태산 같은 바위가 퍽하고 놓여졌다. 앞으로 다가올 무술대회야말로 부엉이와 호랑이를 잡았던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도간에 든 쥐였다. 무술대회를 열겠다는 방은 이미 나붙었고 임금으로부터 다소 언지를 받았던 공주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 하여 좋아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내색하였고 온 나라에서는 부엉이와 호랑이를 활로 잡았다는 이 장군을 보기 위해서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될 것은 뻔한 사실이었다. 답답하고 걱정이 된 이도사는 주역 8궤를 응용하여 무술대회에서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았다. 앉아있는 방이가 정북쪽에다 작궤 시각이 술시어서 청계로 하위를 하여 수천수란 대성궤를 만들었다. 이 궤는 백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에서 한마디로 기다릴 대자의 압축인데 운무중천 유운부루라 하여 하늘에 구름은 잔뜩 끼어 있는데 비는 쏟아지지 않아 심사가 답답하고 구름에 가려있는 궤상이라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하므로 기다려야 된다는 궤였다. 이전에는 그래도 길궤가 나왔고 눈꽃만큼의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궤라 막연히 기다려야 한다는데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았다. 그렇다고 무술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비밀리에 활 쏘는 법을 배울 수도 없는 일이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속여온 모든 사실들이 들통나 목이 잘리는 비참한 생애를 마치는가 싶었다. 드디어 무술대회 날이 다가와 대회장에는 임금을 비롯하여 왕비와 공주, 만조 백관들이 이도사의 무술 솜씨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모두 나와 있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백성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전국에서 출전한 내노라 하는 명포수들과 수십 차례나 전쟁의 경험을 겪은 장수들은 한결같이 나는 새도 잡을 듯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시합을 알리는 요란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첫 번째 순서인 박장군이란 사람이 어찌나 멀리 위치해 있던지 보일락 말락한 표적을 향하여 시위를 힘껏 당겼다.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퉁 하는 소리와 함께 표적 한가운데에 화살이 똑바로 꽂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장군이 보기에는 화살 시위를 그렇게 당기면 적중시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였다. 이 장군이야말로 화살을 어떻게 잡아야 바른 자세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표적의 100분의 1에도 화살이 미칠 수 없었다. 첫 번째 장수가 적중을 하자 임금을 비롯한 청중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두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홍포수란 사람이었다. 머리는 허리춤까지 길게 늘어뜨리고 시커먼 구렛나루는 아무리 보아도 무인으로서 훌륭한 풍모를 가진 듯 보였다. 홍포수는
준비된 화살 3개를 한꺼번에 시위에 당겨 3개 모두가 표적판에 퍼드등하고 적중했다. 수많은 군중들이 와하고 흥분을 하였고 여기저기서 감탄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로 고조되었다. 드디어 이 장군이 등장하자 임금을 비롯한 군중들은 와하고 열기를 더했다. 이 장군은 활을 당기는 장소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돼 있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탈로나 죽는구나. 차라리 고향에서 머슴살이나 했으면 그래도 생명은 부지했을 텐데 이게 무슨 꼴이냐. 화살 하나를 집어 시위에 걸고 온 힘을 다해 당겼는데 활이 어찌나 강궁인지 제대로 당겨지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쉬운 방법으로 화살을 허공으로 축혀들고 허리에 힘을 다하여 당겼지만 역시나 역부족이었다. 활 시위를 엉거주춤하게 공중을 향하여 당기는 것을 보고 모든 군중들은 어리둥절해 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아직껏 시위를 제대로 못 당겨 애를 먹는 이도사를 불안하게 보고 있던 공주가 큰 소리로 장군님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엉겹결에 시위를 놓치고 말았다. 군중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탄식하며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순간 놓쳤던 화살 하나에 2마리의 새가 관통된 채로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것도 모르고 눈을 감은 채로 빳빳하게 굳어있던 이 장군은 터져 나오는 군중의 박수 소리에 실눈으로 주위를 살펴보았다. 글쎄, 새 2마리가 자신이 너무 긴장한 바람에 놓쳤던 화살에 턱하고 꽂혀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엉겹결에 놓친 화살에 날아가던 새들이 우연히 맞았음을 알고서 이렇게 외쳤다. 하하이 참. 그 공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3마리의 새를 모두 잡았을 터인데 괜히 간섭하는 바람에 2마리밖에 잡지 못했지 않소. 이렇게 해서 무술대회도 무사히 마쳤고 임금은 이 장군을 불러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든 아뢰라 했다. 예, 상감마마. 소인은 어려서부터 이조 판서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소인이 그럴 만한 인재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조 판서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임금은 겨우 그 정도냐며 즉석에서 이조 판서를 제수했다. 또 한편으론 공주와 결혼을 시키려고 했지만 마마, 고향의 옥렬한 처녀와 5년 전 언약을 해뒀사옵니다. 라는 이도사의 말에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갈망하던 이조 판서가 되어 어사화를 꽂고 수많은 신하를 거느리며 꿈에 그리던 금이 환영을 했으나 맨발로 맞이할 줄 알았던 옥녀는 부모들의 고집에 못 이겨 얼마 전에 이미 혼인을 한 몸이었다. 허탈해진 이조 판서는 실망과 울분에 힘이 빠져 며칠 동안 자리에 눕고 말았다. 사람에겐 각자 할 일이 따로 있으며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언제이든 그만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그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가 이조 판서
벼슬자리를 그만두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하고 대죄를 기다렸다. 임금과 신하들 간에는 서로들 갑론을박만 무성할 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끌자 공주가 눈물로 그를 구제해 줄 것을 간청한 덕분에 공직을 삭탈 관직하는 것으로 겨우 매듭을 지었다. 이도사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궁중을 나와 그 길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운명을 예언하기도 하고 명당짜리 등을 봐주는 직관의 일로 지난날의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한 나라의 임금까지 속이면서 이조 판서를 했던 잘못을 참회했다. 한때 돈과 권력만 있게 되면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을 것으로 잘못 생각했던 자신을 깊이 자책하는 생활로 일관했다. 특히 묘자리를 잡는 일이나 사람 일을 예언하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선하지 않으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음을 알았고 인격 수양에 노력하며 전국 방방곡곡으로 발길을 옮겨 다니다 충청도 계룡산에 도착하게 되었다. 6번째, 영의정 부모의 묘자리를 찾아주다. 이도사는 이렇게 조선 팔도의 명산대천을 돌아다니며 세월을 보내는데 어느 날 계룡산 어느 깊은 골짜기에 산사태로 무너진 흙더미 속에 해골이 굴러다니는 것을 보았다. 이상하다 싶어 호주머니에서 나침반인 철패를 놓아 보았더니 뜻밖에도 그 자리는 재상이 나올 명당이었다. 그래서 이도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해골의 왼쪽 눈에 꽂아 표시를 해놓은 채로 장안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영의정 벼슬에 있던 한 재상이 벼랑간 왼쪽 눈이 칼로 도려내는 듯 소금을 뿌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런 병괴로 영의정 집안은 온통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난리가 났고 유명한 명의를 모셔다 손도 써보고 귀신이 씌었다 굿을 해보기도 했으나 아무런 효험은 없었고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때마침 마을 주막에서 소문을 듣게 된 이도사는 영의정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그랬더니 하인들은 이도사의 행색을 보고는 노발대발하며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쳤다. 그래도 어찌어찌 사정을 한 연후에 영의정을 만나게 되었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이도사는 갑자기 눈을 감고 있다가 환약 하나를 꺼내어 영의정의 왼쪽 눈에 붙여 주었다. 그리고는 주역 8괴로 치료가 가능하겠는가 괴를 만들어 보았더니 자신이 전에 해골에다 나뭇가지를 꽂아놓은 그 해의 안손방과 관계 있음이 나타났다. 본래 안손방이란 눈이 아프거나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 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사나 묘를 이장할 때를 관장하는 하늘의 9별 중 하나였다. 이도사는 일단 영의정 집을 나와 계룡산으로 급히 가서 해골 왼쪽에 꽂아 두었던 나뭇가지를 빼고 영의정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후로 영의정은 거짓말처럼 그 무시무시한 통증이 씻은 듯이 가시고
시력도 점차 회복되었다. 영의정은 이도사의 은덕을 무엇으로 보답할지 모르겠다며 극진한 대접을 하였다. 대감어른, 소인이 영상의 눈을 치료했다고 물질적인 보답을 받는 것은 도리가 아니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이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내력을 알고자 할 뿐이오. 이에 영의정은 조상의 내력을 설명해 주고는 부모님의 무덤까지 안내해 주었다. 이도사가 영의정 부모의 묘자리를 살펴본 바 겉으로 호화스럽게 꾸며 놓은 것과는 달리 좌청룡 우백호, 안산, 득수, 사봉 등 여러 모양을 견주어 볼 때 결코 재상의 묘자리는 아니었다. 더불어 그 윗대 조상들의 묘자리까지 보았으나 역시나 재상이 배출될 만한 묘는 하나도 없었고 이도사는 자신이 하늘같이 믿어오던 풍수설이 허황한 것은 아닌지 또는 뭔가 자신이 잘못 배운 것은 아닌지 하고 허탈감에 빠져 한숨만 쉬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난제는 계룡산 그 해골이었다. 주역상으로는 틀림없이 그 해골 때문에 눈이 아팠고 영의정의 지방과는 무관한데 어찌 그런 현상이 날까 하고 고심하다가 영의정의 말에서 무언가 찾지 못한 듯하여 주역 8궤로 영의정의 심사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도사 자신이 앉아있는 방위가 서쪽이고 작궤 시간이 아침 묘시이므로 진위 뢰계가 구성되었다. 이 궤는 상하 모두가 진뢰가 겹쳐서 실속이 없는 궤로서 진경백리 유성무형이라 하여 진동하는 소리가 백리까지 들리는데 형체가 없다는 뜻으로 영의정 말에 거짓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허, 이 궤를 보니 무언가 다 털어놓지 못한 내력이 있겠구먼. 이도사는 영의정에게 궤를 설명하면서 사실을 털어놓을 것을 부탁하였다. 영의정은 한참 동안 눈을 감은 채 골똘히 생각하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요전에 본 부모님의 영택은 친부모가 아니고 백부 백모님입니다. 그 까닭은 아들이 없는 백부모님께서 저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 생부님께는 항시 송구스런 생각이 있었고 더 민망스러운 것은 생부의 묘자리도 모르는 불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이도사는 자신이 계룡산에서 보았던 해골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해골이야말로 영의정의 생부임이 틀림없다고 말해주었다. 그러한 까닭은 명당 중에서도 재상이 나올 명당인데 해골이 굴러다니기에 시험삼아 나뭇가지를 꽂아 보았다는 것을 얘기를 나누다가 알게 되었다. 영의정은 이도사가 시키는 대로 친부모의 유고를 명당 자리에 묻고 정성껏 모시게 되었으며 이도사는 영의정이 보답의 사례로 주는 거금도 뿌리친 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다니다가 말년에는 도에 능통한 축지법과 변장술로 간혹 세상에 나타나 사람들을 종종 놀라게 했다 한다.